네, 안녕하세요. 불개미 여러분, 사냥개미입니다. 오늘은 차트 이야기 대신에 조금 더 큰 그림에서 매크로를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코인 투자는 차트, 매크로, 온체인 데이터 등을 두루두루 살피면서 하는 게 좋죠. 끝까지 집중해서 시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할게요. 개자! 네, 다들 최근에 이런 뉴스 보셨을 겁니다. 미국 지방은행의 부실 채권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는 거죠. 결국 부실하게 대출을 해주고 그것을 못 갚는 채무자들이 파산을 하는 등의 이슈로 인해서 은행에서는 그것을 손실로 직접 반영을 하고 있다는 것이고, 따라서 은행주들의 주가가 일제히 하락하는 이러한 형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소식에 화들짝 놀라서 물량을 던진 투자자들도 분명히 많을 테고요. 우리가 조심해서 나쁠 건 없지만 객관적으로 데이터를 살펴보면서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한번 이번 영상에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네, 이 차트는 미국의 5년물 신용부도 스왑이죠. CDS 옵션 가격 차트입니다. 보통 중기 밸런스를 잘 반영을 하는 5년물을 기준으로 보고요. 지방은행의 위기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기보다는 지방은행이 우리가 기억하는 23년도에 있었던 예전 실리콘밸리 은행 사태처럼 연쇄적으로 문제가 생겨서 뱅크런 사태가 일어난다거나 하는 문제가 전체 금융권으로 불길이 번지는 경우에 채무 불이행 이슈가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CDS, 신용부도 수합을 적절하게 살펴보는 게 좋습니다. 자, 현재는 9월에 비해서 살짝 올라간 정도이긴 합니다만 전에 있었던 고점들에 대비를 해보면 아직 크게 튀어오르는 느낌은 없어요. 5년물 CDS가 좀 더 큰 범위의 신용 위험을 나타낸다면 지금 보시는 하이힐드 채권 스프레드는 회사채를 위주로 부실 채권의 채무 불이행 위험이 얼마나 되는지를 직접적으로 가늠을 해볼 수가 있는 지표죠. 지난 침체 때들을 보시면 다들 이 하이힐드 채권 스프레드가 이처럼 강하게 튀어 올라갔던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현재는 역사적 수준으로 보면 매우 낮은 수준입니다. 아직은 이 또한 확실히 꺾여 올라가는 듯 하다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네, 좀 더 최근을 확대를 해서 보면 오히려 10월 15일 기준으로는 좀 더 꺾여 내려가고 있는 모습이군요. 계속 주목은 해봐야겠지만 아직은 지방은행들의 위기가 전체적으로 크게 번지는 느낌은 아닙니다. 자, 그리고 이런 지방은행의 부실채권 채무 불이행 위기가 더 크게 금융권으로 번지려면 현재 금리 상황이 고금리 상황이어야 합니다. 기억하시는 실리콘밸리 은행 사태가 터졌을 때가 23년 3월이었는데요. 이때가 22년, 23년도에 걸친 연준의 급격한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채권 가격이 폭락을 하고 채권 매각 손실 및 증자 발표를 실리콘밸리 은행에서 했었죠. 실리콘밸리 은행에 예금을 맡겨둔 스타트업 업계의 중심의 예금자들이 가뜩이나 이때 고금리 기조로 힘들어진 스타트업 VC 생태계에서 운영자금을 예금으로 충당을 해야 하는 시점이었어요. 근데 저러한 채권 매각 손실 및 증자 발표를 은행에서 하니까 다들 화들짝 놀란 나머지 급하게 예금을 인출하는 과정에서 뱅크런 사태가 벌어진 것이죠. 고금리 상황에서는 이러한 은행권의 위기가 삽시간에 더 큰 금융권의 위기로 번질 수 있다는 겁니다. 다만 다들 아시다시피 현재는 금리 인하기가 도래했고요. 페드 워치상으로도 10월 29일 금리 인하 확률은 94.7%, 12월 10일의 추가 금리 인하 확률은 79.7%입니다. 높은 확률로 연내에 2회 인하가 되겠죠. 이러한 상황은 그나마 채무 불이행 위험을 좀 낮춰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다만 어찌됐건 이러한 위기가 현실로 도래할까봐 가장 긴장하는 쪽은 바로 연준일 텐데요. 실리콘밸리 은행 사태가 23년 3월에 터질 때도 연준에서는 BTFP, 은행기관 대출 프로그램을 시행을 했었습니다. 은행이 보유하고 있던 미 국채의 담보 가치를 액면 가격대로 인정을 해줘서 대출을 해준 거죠. 그때 실리콘밸리가 미국채를 급하게 매도하다 보니까 평가 가격은 상당히 낮아졌던 상태였거든요. 그걸 액면 가격 그대로 담보 가치를 굉장히 높게 쳐준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연준이 은행권의 위기가 더 크게 금융 전반적으로 번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급한 불을 끄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거죠. 연준의 파월 의장은 이번 지방은행의 부실 채권 문제를 분명히 주시를 하고 있을 겁니다. 이번에 필라델피아에서 열린 전미 실물경제학회 나베라고 하는데요. 나베 연설에서 파월 의장은 양적 긴축이 향후 수개월 내에 종료될 수 있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만약 위에서 말씀을 드린 지방은행의 부실채권 문제가 정말로 현실화가 된다면 빠르게 유동성이 마를 수 있는 상황이 될 거예요. 은행은 우선 대출 원금 상환이 안 되니까 그것을 손실로 인식해야 되고 충당금을 적립할 필요가 있겠고요. 충당금을 적립을 하려면 본인들이 보유한 채권까지도 매각을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시중의 유동성이 빨려 들어오겠죠. 또한 이자 상환까지도 못 받으니까 이자 수익이 감소해서 은행은 현금 흐름이 악화될 겁니다. 그리고 빠르게 아직은 남아있는 부실 채권
사건들을 평가해서 그에 대한 상환 조치를 시행을 하면서 시중의 유동성이 더 빠르게 빨려 들어올 거고요. 앞으로의 신규 대출도 급격하게 축소를 하게 될 테죠. 은행도 위험 회피를 해야 하니까요. 또한 MMF 등의 단기 자금들도 안전자산을 선호하는 경향이 강해질 거기 때문에 연준의 영래포 계정 등으로 이동을 할 수가 있어서 시중의 유동성이 더 빠르게 흡수될 거고요. 그러면 아까 제가 초반에 말씀을 드렸던 하이힐드 채권 스프레드와 CDS, 신용부도 스왑 등이 가파르게 오르게 되겠죠. 기업의 유동성도 엄청나게 축소될 겁니다. 자, 이렇게 연쇄적으로 발생 가능한 문제점들을 연준과 파월 의장은 정확하게 알고 있을 테고요. 향후 수개월 이내에 양적 긴축이 종료 가능하다던 이러한 시기가 더 앞당겨질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뉴욕 연준에서 발표했던 공개 시장 보고서를 살펴보면 연준의 대차대조표 축소는 양적 긴축이죠. 그것은 명목 GDP 대비 지중금의 비율이 11% 수준이 되면 스타핑 해야 하는 시나리오가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25년 말에서 26년 초부터는 지급준비금이 증가하는 전망을 하고 있어요. 근데 현재 보시면 25년 2분기의 GDP 기준으로 봤을 때 명목 GDP 대비 지준금의 비율이 10.919%입니다. 뉴욕 연준의 기준 시나리오가 11%였죠. 이젠 그 기준 이하에 머무르고 있는 것이죠. 그것도 작년 4분기 이후로 올해 1분기, 2분기까지 총 3분기 동안 그 기준 이하에 있습니다. 파월도 이러한 상황을 기준으로 수개월 이내에 양적 긴축을 종료할 수 있다는 표현을 대대적으로 말한 것일 테고요. 현재 파란색으로 맨 위에 표시가 되어 있는 연준의 지급 준비금도 2조 9,882억 달러로 3조 달러를 하회했습니다. TGA 계정으로 유동성이 몰려간 탓이겠죠. 최근 재무부에서 3분기에 8,500억 달러까지 TGA 계정을 늘린다는 발표를 했었으니까요. 현재 여기 갈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재무부의 TGA 계정은 8,519억 달러로 목표 금액은 모두 채운 상태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늘린다는 계획은 없어요. 4분기에도 8,500억 달러까지 유지하는 게 목표입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유동성이 TGA 계정으로 흡수가 될 확률보다는 4분기에 정책적으로 셧다운도 해소가 되게 되면 시장으로 유동성이 더 풀려나올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보는 거죠. 자, 그리고 시중 유동성이 말라갈 때 보완 역할을 해 주었던 영래포 잔고도 이제는 거의 바닥 수준입니다. MMF 자금들이 한때는 영래포 쪽으로 돈을 맡겼었는데 이제는 다 빠져나간 거죠. 더 이상 MMF 자금들이 단기 국채 발행 등을 했을 때 받아줄 수 없는 상황에 이르고 있다고 해석을 해보는 게 맞습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들을 포인트만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연준의 지급준비금은 3조 달러를 하회를 했습니다. 영래포 계정도 말씀드린 대로 바닥을 보이고 있어서 이제는 재무부가 단기 국채를 발행을 한다 해도 그것을 받아주던 MMF 자금들이 슬슬 부담을 느끼고 있다고 봐야 합니다. TGA 계정의 8,500달러 곳간 채우기 목표는 달성이 되었습니다. 이젠 더 이상 시중 유동성을 빨아들이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 됐죠. 그리고 4분기 목표도 8,500억 달러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뉴욕 연준의 공개 시장 보고서 기준으로 명목 GDP 대비 지준금의 비율이 11% 기준에 도달을 하면 양적 긴축을 종료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현재는 10.919%로 최근 3분기 동안 계속 11% 기준을 하회하고 있습니다. 파월 의장도 나베 강연에서 수개월 이내에 양적 긴축이 종료될 수 있다는 발언을 했고요. 현재는 금리 인하기에 접어든 상태고요. 10월과 12월에도 2차례 연내 금리 인하가 될 확률이 높습니다. 자, 이러한 상황에서 제가 초반에 말씀드린 미국 지방은행의 부실 채권 문제가 현실화가 될 수 있다고 연준이 판단을 한다면 저는 매우 높은 확률로 양적 긴축 종료 시기가 앞당겨지고 시중으로 유동성이 다시 강하게 풀릴 시기가 온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추가적으로는 글로벌 리퀴디티 77일 후행 차트를 보시면 최소한 11월 말에서 12월 초 정도까지는 다시 유동성이 증가하는 시기가 도래를 합니다. 저는 이러한 상황에서는 위기를 그대로 그냥 위기로 받아들이고 시장을 떠나기보다는 좀 더 기다리면서 앞으로 풍부해질 유동성 흐름에 발맞춰서 자산시장의 버블이 4분기에는 찾아올 수 있다고 믿고 대응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는 공포 탐욕 지수가 측정하는 사이트에 따라 기준은 조금 다르지만 얼터너티브 사이트에서는 22로 극한의 공포 구간임을 나타내고요. 코인마켓캡 기준으로는 28로 공포 구간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앞으로 유동성이 풀릴 것이 기대가 되는 상황에서 현재가 공포 또는 극한의 공포 구간임을 알고 있다면 저라면 용기를 더 내서 매수를 하는 편이 앞으로 수개월 뒤의 결과가 더 좋지 않겠나 하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불개미 여러분, 요즘에 코인 시장이 다른
자산 시장들에 비해서 저평가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금도 올타임 하이를 매일 갱신하고 있고요. 주식 시장도 꽤 괜찮게 진행이 되고 있죠. 그렇다고 해서 지금 보유하고 있는 코인을 모두 매도하고 그러한 시장으로 자금을 옮기는 것은 그리 현명해 보이진 않습니다. 자본은 계속 이동을 하기 때문에 저평가된 시장을 찾아올 때가 분명히 올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오히려 지금은 그물망을 더 넓게 펼쳐서 헤엄쳐 올 고기들을 잡을 생각을 하는 것이 더 낫다고 판단을 합니다. 네, 이번 영상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고요. 지금까지 사냥개미였습니다. 감사합니다.